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평소에 말주변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잘 털어놓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속상한 일이 있어도 속으로만 삼키곤 하는데 어느 날부턴가 제 속마음을 다이어리에 끄적이며 글을 써보니 제 마음이 풀리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겪은 일에 대해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어렵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소심한 성격 탓에 때론 한없이 작아질 때가 많은데 저는 이런 제 성격을 나쁘게만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단점도 있지만 세상에 단점 없는 장점만 있는 성격이 어디 있겠나요? 그 중에서도 제일 자랑스러운 건 제가 엄마의 성격을 똑 닮았다는 거였어요. 저희 엄마는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저희 남매를 혼자 키우신 대단한 분이신데 지금까지도 연세가 60이 넘으셨는데도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다며 일을 하고 계세요. 엄마 말씀이 요즘 60대는 옛날 60대가 아니라며 아직 창창한 나이라고 힘 닿는 데까지 일을 더 하시겠다고 하셨죠. 엄마는 농산물 시장에서 알바로 과일 파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과일도 팔고 손님들이 산 과일을 자동차까지 실어다 주기도 하고 매장 청소도 하고 과일 보관 창고 정리도 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죠. 그곳에서 일하신 지는 벌써 6년이나 되셨는데 워낙 저희 엄마가 묵묵하고 굳은 일도 도맡아 열심히 일을 하셔서 과일 가게 사장님도 엄마를 믿고 오랫동안 같이 인연을 이어나가시더라고요. 과일 가게 사장님은 여장부 같은 스타일이신데 가끔 제가 과일을 팔아주러 가거나 엄마를 보러 갈 때마다 제게 그냥 공짜로 과일도 더 주시고 좋은 제철 과일이 나오면 엄마 편에 보내주시기도 하세요. 엄마가 좋은 사장님을 만나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 그 부분은 마음이 좀 놓였죠. 엄마는 평생을 어렵게 없이 사셨지만 착하게 성실하게 사신 분이세요. 그래서 자식들 앞에서도 떳떳하셨죠. 하지만 장녀인 저로서는 엄마가 고생하시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 가슴 아프고 죄책감이 들 때가 많았어요. 만약에 내가 잘나서 돈도 잘 벌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 있으면 우리 엄마 이런 고생도 안 시킬 텐데 장녀가 돼선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생각에 늘 죄송스럽기만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용돈도 턱턱 드리고 싶은데 제 용돈 쓰는 것도 빠듯하다 보니 언감생신 용돈도 잘 못 드리겠더라고요. 가뜩이나 지금은 제가 돈을 안 벌고 월급쟁이 남편에게 돈을 받아서 쓰니 더 여유가 없고 생활비 쓰고 나면 남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끔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10만 원, 20만 원씩 모아 엄마에게 용돈을 드리곤 했죠. 어쩔 땐 차라리 결혼 전이나 맞벌이를 할 때가 그나마 경제적으론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이제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 다니던 직장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남편과 한참 고민을 했었는데 만약에 제가 계속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 제가 받는 월급은 그대로 아기 돌봐주는 이모님에게 다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단돈 50만 원이라도 남으면 계속 직장을 다닐 텐데 승진해서 월급 인상될 때까지 몇 년은 더 다녀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승진할 가능성이 많은 것도 아니어서 결국엔 직장을 제가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며 아기를 돌보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했는데 친정엄마랑 시어머니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아무래도 제가 본인 딸이니 전적으로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래, 뭐 너랑 윤서방이랑 어련히 잘 고민하고 결정을 했을까. 잘 선택했어. 애 태어나면 애는 엄마 손에 크는 게 물론 좋긴 하지. 너 왜 엄마랑 같이 일하는 박 여사님 알지? 그 집 손녀딸이 조선족 아줌마한테 맡겨졌다가 그 아줌마한테 안 좋은 말들이랑 행동들을 죄다 배워서 지금은 심리치료 받으러 다닌다고 하더라. 그게 더 돈이 많이 든다고 박 여사님 딸도 무척 후회하고 있다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내 애는 내 손으로 키우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 애 낳으면 엄마가 많이 도와주고 네가 나 필요할 때마다 발 뻗고 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언제든지 엄마한테 부탁하고. 알았지, 딸? 알겠어, 엄마. 엄마가 있어서 나는 든든해. 근데 문제는 시어머니한테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 엄마도 잘 알잖아. 우리 시어머니 선생님이라 교육이라면 야단이신 거. 애 들어서기 전부터 애들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된다, 부모 교육은 어떻게 받아야 된다 하셨잖아. 뭐라고 하실지 걱정은 되는데, 뭐 우리 부부 선택이니까 존중은 해주시겠지? 일단 시어머니한테 연락 드려볼게. 저희 시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셨는데 그 나이대에 초등학교 교사까지 하고 계시니 입김이 어마어마하셨어요. 요즘엔 워낙 학부모들도 똑똑하고 학벌도 좋아서 되려 학교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을 무서워한다고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한창 교직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20, 30년 전에는 학부모들이 선생님들한테 촌지도 주고 당연히 받고 하는 시대였기에 시어머니도 콧대가 하늘을 찌르셨겠더라고요. 그때는 학부모들이 학교 선생님이라면 쩔쩔매고 하는 좀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자기가 받아왔었던 대우들과 습관들이 아직까지도 몸에 배어 있어서 늘상 애들을 가르치듯 아랫사람을 대하듯 하셨는데 남편 말이 시어머니의 그런 태도와 행동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도 오해를 많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어머니의 이런 성격도 성격이지만 생긴 것도 엄청나게 깐깐하게 생기셨어요. 아무튼 시어머니에게 본인의 직업이란 최고의 자랑이자 인간관계에서 꼭 필요한 수단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셔도 주눅들지 말고 제대로 제 생각을 피력해야겠다 싶어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죠. 그때가 저 결혼 3년 차였는데 3년 동안 시어머니와 수없이 많은 통화를 했어도 매번 전화를 할 때마다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고질병 같았어요. 그렇게 통화 연결음이 끝나고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죠. 어머님,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 통화 길게 가능하세요? 통화가 가능하니까 내가 받았겠지. 근데 너는 전화 예의가 그게 뭐니? 전화 받자마자 인사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니? 내가 이런 걸 하나씩 다 알려줘야겠니? 여튼 무슨 일인데 그래? 아, 급한 맘에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요즘 별일은 없으시죠? 방학이라 좀 편하시겠어요. 용건만 간단히. 네, 어머님. 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임신이 됐어요. 잘했구나. 딱 적당할 때 잘했네. 그럼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니? 내가 니들 애 갖기 전부터 했던 말들 다 기억하고 있지? 내 손주만큼은 용진이 꼴나게 못 키운다. 용진이 녀석 내 아들이지만 내 뜻대로 안 컸어. 근데 손주까지도 그렇게 망칠 순 없지. 일단 태교에 힘써. 지금부터 영자 신문 보고 영어 공부 다시 해라. 태어나기 전부터 영어랑 친하게 지내야 돼. 저도 태교는 신경 써서 잘 하려고요. 그리고요, 어머님, 저 직장은 그만두기로 용진 씨랑 결정했어요.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다른 사람한테 애기 키우기가 좀 그래서요. 배부를 때까지만 다니고 막달에 퇴사하려고요. 뭐? 애를 네가 키운다고? 평생을 교육계에 몸담군 나도 우리 손주는 최고 선생님들한테만 교육받게 하려고 했는데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애를 키우고 가르치려고 하니? 네가 교대를 나오길 했어? 아님 서영고를 나오길 했어? 어디 경기도 근처 대학 나와서 무슨? 그리고 애 교육을 시키려면 당연히 맞벌이는 해야지. 용진이 혼자 무슨 고생을 시키려고 일을 그만둬? 어머님, 저도 당연히 최고로 좋은 교육 그거 시키고 싶죠. 근데 제 월급으론 당장 시터 비용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키우는 게 맞다 싶어 결정한 거고요.
그렇다고 없는 돈에 맞춰서 검증도 안 된 시터를 구하긴 좀 그래요. 돈에 맞춰서 시터 구하면 우리나라 사람 아닌 조선족한테 애를 맡겨야 하는데 어머님 그건 괜찮으시겠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말에 앞뒤가 안 맞는 소리만 하셨어요. 아니, 최고로 좋은 교육은 누가 공짜로 시켜준대요? 다 돈인데 본인 아들이나 저나 그거 뒷바라지 할 능력 안 되는 걸 어쩌냐고요. 아님 자기가 돈을 보태주면 모를까 현실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하고 계셨죠. 제가 맞는 말만 하니 시어머니도 당황하셨는지 버럭 화부터 내더군요. 너 정말 맘에 안 든다. 그럼 네가 돈을 더 벌어서 좋은 시터 구할 생각을 해야지. 월급 적다고 직장을 그만두고 애를 키운다고 해? 직장은 계속 다녀라. 돈 벌어서 애 가르쳐야지. 용진이 혼자 버는 돈으론 애 못 가르친다. 네가 승진을 하든 알바를 하든 투잡 뛰어서라도 돈 벌어. 그렇게 약해 빠져선 무슨 애를 키우겠다고 해? 그리고 시터 구할 때 면접은 내가 볼 테니까 그렇게 하라. 본인 할 말만 따다닥 하고 그냥 끊어버리시는데 호기롭게 전화를 했다가 도리어 제가 폭격을 맞았네요. 남편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니 본인이 나서서 해결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런 불편한 일이 생길 때마다 남편이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곤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 성격상 본인 아들 말도 별로 귀담아 듣진 않아요. 너 따위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냐는 식이었는데 남편도 하다하다 해결이 안 되면 그땐 시아버지가 관여를 해서 중재를 하곤 했죠. 저희 시댁 식구들을 보면 남편과 시아버지가 한편이고 시어머니와 3살 어린 신우가 한편이 되어선 편이 갈라지곤 해요. 저희 시아버지야 한평생을 시어머니랑 살아서 웬만하면 다 참고 조용히 넘기시며 그러려니 하시는데 남편이 꼭 그런 성격을 닮았죠. 그래서인지 저도 시어머니보단 시아버님이 더 편하고 의지가 됐는데 만약 시아버님 성격도 괴팍하셨다면 저는 아마 이혼을 하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근데 든든한 2사람이 있으니 그거 하나 의지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했죠. 근데 정반대로 아가씨는 성격이 시어머니랑 똑같아요. 완전 싸가지에 말도 함부로 하고 유학생활 좀 했다고 엄청 으스대며 사람을 아랫사람 대하듯 했는데 직업도 시어머니와 같은 교사였어요. 초등교사는 아니고 사립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아가씨를 더 이뻐하고 더 좋아했어요. 저한테도 늘상 하는 말이 저희 남편은 본인 뜻대로 안 컸는데 아가씨는 자기 뜻대로 자기 하라는 대로 커서 이렇게 훌륭한 학교 선생님이 된 거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죠. 솔직히 그 말도 웃긴 게 아가씨는 임용고시 한번 안 보고 단지 유학생활 오래 해서 영어 하나 잘하는 걸로 사립학교에 들어간 거였어요. 남편 말로는 거기 이사장에 아는 사람이 시어머니랑 친한 동료 사이라고 했는데 암튼간 뒤가 떳떳하진 않았죠. 그런데도 남들한테는 본인 딸이 학교 선생이라고 엄청 떵떵거리셨어요. 시어머니가 가장 잘하는 단골 멘트가 하나 있는데 우리 딸은 날 닮아서 똑똑하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그 똑똑한 아가씨가 뭘 하려고 하면 단 한 번도 제지한 적이 없으시면서 저희가 뭘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네요. 이번 임신일도 그렇고요. 결국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고 나서야 저희 계획대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임신 전부터 이렇게 야단이신데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더 호들갑을 떠실까 걱정부터 되더라고요. 역시나 저희 아들이 태어나고 돌 정도 돼 말을 조금씩 할 때부터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제게 아이 교육 관련된 숙제를 보내셨어요. 하루라도 숙제 인증샷을 안 보내면 득달같이 저희 집으로 달려와 숙제를 전부 다 끝내게 하셨어요. 이러니 내가 널 믿을 수가 있겠니? 너 직장 그만두고 애 키운다고 했을 때 내가 다 져줬는데 애를 이따위로 키우고 있어? 네가 뭔데 내 손자를 멍청이로 만들려 그래? 네가 안 하면 내가 하는 수밖에 없지. 교구 내놔라. 심지어 시어머니는 잠자는 아이까지 깨워서 학습을 다 시켜놓고 돌아가셨어요. 정말 지독하리만큼 아이 교육에 집착을 하시더군요.
이렇게 애 키울 거면 저한테 애기까지 뺏어갈 거라는 막말을 하시는데 이러다간 저희 애마저도 피말라 죽을 것만 같더라고요. 이사를 가서라도 시어머니를 피하고 싶었지만 남편 직장 때문에 이사도 쉽게 갈 수 없었고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를 떼놓을까 고민을 하고 있던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하나 터지게 되었어요. 저희 시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겁니다. 원래 고혈압이긴 하셨지만 건강하셨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쓰러지실 줄은 몰랐어요. 시아버님의 병환으로 시댁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는데 아가씨의 결혼 준비도 미뤄지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병상에 누워있는 시아버님에게 늙어서 누구 고생시킬 일 있냐고, 왜 하필이면 지금 이렇게 중요한 때 아프고 난리냐고, 당신 때문에 내 남은 교직 생활이랑 유라 결혼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소리를 지르시는데 어쩜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신지 시아버님이 너무 불쌍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불똥이 왜 저한테 튀는지 저한테 시아버님을 책임지라고 하더군요. 네가 네 시아버지 간병 좀 해라. 너 네 시아버지 좋아하잖니? 그리고 이 양반도 너 이뻐라 하니까 잘 됐네. 그동안 네 시아버지한테 받은 사랑 이걸로 갚아. 집에서 놀고 먹고 하는 주제 하는 일도 없으니까 간병이라도 해. 어머님, 요즘 요양 서비스 같은 거 잘 되어 있는데 그거 받으세요. 제가 대학 때 알던 선배가 재가센터 하는데 그거 어떻게 신청하고 서비스 받는 건지 연락해 볼게요. 너 귀 먹었니? 네가 하라고 네가. 그리고 내가 그것도 모르고 있을까봐? 나도 다 알고 있어. 아무렴 내가 교감식이나 하고 있는 선생인데 너보다 모를까? 나도 네가 나처럼 사짜 직업만 돼도 이런 말 안 하지. 넌 딱 아픈 사람 대소변 받고 병수 바라는 게 어울려. 내 말 들어. 시어머니 발언에 저도 순간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교직에서 교감까지 하고 있다니 어이가 없었죠. 어머님, 방금 하신 말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아버님 일인데 어머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저 그만 가보겠습니다. 뭐? 저 버르장머리 없는 게? 어른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딜 가는 거야 지금? 너 당장 일로 안 와?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 말을 무시한 거였어요. 제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셨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나온 거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걸 좀 아셔야 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엄청 소심한 성격인데 어찌나 심장이 쿵쾅거리는지 다리까지 후들거렸죠. 사실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분해서 아버님 일을 모른 척하고 싶었지만 또 시아버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아 어떻게 해서든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재가센터를 하는 대학 선배에게 연락을 해보았죠. 그러니 그 선배 말이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엔 무조건 등급이 나올 거라며 등급 신청을 해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 가지 제의를 하는데 저보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제가 시아버님을 케어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가족 요양을 하면 시아버님도 돌봐드리고 돈도 벌 수 있다면서요. 제가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했으니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금방 딸 거라고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길래 저는 손을 절레절레 흔들며 괘씸한 시어머니 때문에 절대 안 할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시아버님은 등급을 받고 요양 서비스를 시작하셨는데 세상에 2달 만에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4번이나 바뀌게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됐어요. 그 이유는 보나마나 저희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시어머니 그 특유의 사람 무시하는 태도 있잖아요. 그 태도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또 얼마나 무시를 했겠어요. 그래서 다들 욕을 하고 그만뒀다고 선배가 말을 해주더라고요. 선배도 이제 더 이상 선생님 구하는 것도 힘들다며 당분간은 서비스를 중단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정말 창피스러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곤 시댁에 갔는데 시아버님이 혼자 덩그러니 침대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출근도 해야 되니 아픈 시아버님을 그냥 두고 가셨는데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도 식사도 못하고 계셨더라고요. 시아버님은 절 보자마자 정말 어린 아이처럼 오열을 하며
제게 나 좀 살려달라고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니 저라도 시아버님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저도 모질지 못하다 싶었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안 하겠다고 했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시아버님을 케어하고 월급도 받아 돈도 벌자 싶었어요. 어차피 시아버님 돌봐드릴 땐 시어머니도 출근하고 마주칠 일도 없어 그 시간만큼은 편하게 있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일을 하게 되면 아들을 돌보지 못하니 친정엄마가 오전 알바를 끝내시고 오후에 저희 아들을 하원시켜 저 돌아올 때까지 봐주시기로 하셨죠. 저도 엄마한텐 그냥 봐달라고 하기가 미안해 시간당 돈을 드리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너무나도 고마워하고 너무나도 미안해서 쩔쩔맸는데 시어머니는 제게 하는 말이 이제야 네 분수를 안다는 말이었어요. 남편도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시어머니한테 불같이 화를 내며 아직까지도 상황 파악이 안 되냐며 그냥 저한테 시아버지 요양일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잘나신 엄마가 알아서 해결하시라고 그러니 그때부터 시어머니도 찍소리 못 하셨어요. 아무래도 본인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큰 소리칠 입장은 아니었죠. 솔직히 저 아니면 시아버지 병간호 해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 목소리는 낼 정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편해진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더 이상 저희 아들 교육에 관여를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는 걸 아니까 잠자코 계시는 것 같았어요. 교육 문제 관여하는 것도 엄청 스트레스였는데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평상시랑 똑같이 시아버님 요양일을 끝내고 집에 갔는데 아니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계시는 겁니다. 그때가 학교 방학이라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파크 골프를 치러 나가시거나 교양 모임을 하러 나가셨거든요. 근데 어쩐 일로 엄마 혼자 있는 집에 와 계시는지 몰랐어요. 어머님이 저희 집엔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꼭 연락을 하고 와야 되니? 우리 손자 보고 싶어서 왔다. 그리고 나도 너랑 마주치기 싫어서 연락하고 싶지도 않아. 사돈은 그걸 아시나 몰라? 며느리란 애가 시어머니한테 어떤 대우를 하는지. 그리고는 저희 엄마를 째리듯 싹 쳐다보시는데 엄마도 그런 시어머니 눈을 피하시더라고요. 왜 엄만 저희 엄마한테 저러시는지 빨리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신우 다 보셨으면 얼른 집에 가보세요. 아버님도 혼자 계시는데 아버님 저녁도 챙겨드려야죠. 시어머니를 보내고 나서야 엄마도 굳었던 몸을 푸셨어요. 엄마, 혹시 시어머니가 와서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아니, 그런 건 없는데. 아휴, 난 그냥 네 시어머니가 무슨 사감 선생 같고 영 불편하다. 뭐 친할머니가 손자 보러 온다는데 거기다 대고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왜 하필이면 나 없을 때 엄마 혼자 계실 때 오시는 거야? 평상시에는 발걸음도 안 하시는 분이 뭐 감시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엄마, 다음에 또 시어머니가 저렇게 오시면 나한테 바로 연락 줘. 그리고 혹시나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뭐라고 하면 그것도 말해줘야 된다. 엄마 성격이면 그냥 삭히고 말잖아. 내가 그걸 모르겠어? 만약에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뭐라고 하면 나도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아주. 아이고, 그럴 일 없어. 엄마도 그렇게 바보처럼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를 마. 별 걱정을 다 해. 엄마는 제게 신경 쓰지 말라며 당부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좀 찝찝하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렇게 와서 저희 아들만 보고 갔다는 게 아무래도 이상했죠. 그래서 이제 막 4살이 된 아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저희 아들은 제 물음에 그냥 응소리만 하지 다른 말은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문득 아들 방에 있는 홈캠이 생각났어요. 원래 이 홈캠은 아들이 잘 때만 틀어놓았었는데 이제부터 24시간 동안 계속 틀어놔야겠다 싶었죠. 그럼 제가 시댁에 가서 일을 할 때도 수시로 볼 수 있으니까 조금은 마음이 놓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엄마한테는 이야기하지 않고
홈캠을 틀어두고 일을 하러 갔죠. 그리고 나선 며칠 동안 지켜보았는데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저희 집에는 오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안심을 하고 있던 찰나 딱 일주일이 지나서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오신 모습은 홈캠에 찍히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다 들리니 시어머니가 오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최대한 볼륨을 키워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게 되었어요. 보자 보자. 일주일 동안 내가 내준 숙제 우리 신우한테 잘 시키셨어요? 아, 그것보다 일단은 먼저 사돈부터 테스트해야겠네요. 여기 있는 거 영어 단어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어디 얼마나 잘하는지 보게. 아이, 저 사돈,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영어는 아예 까막눈이라 알려주셔도 모른다고요. 전 이런 거 못하니까 사돈이 신우한테 영어 알려주는 게 더 빨라요. 아휴, 아니 어떻게 나랑 나이도 비슷한 연배인데 초등학교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 쉬운 애플도 모르지. 그동안 뭐 하며 사셨어요? 검정고시라도 봐야지. 이거 내가 말하는 거 따라해보세요. 전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시아버지고 뭐고 바로 시댁에서 나와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엄마가 전화를 진동으로 해놓으셨는지 받지를 않으셨고 시어머니는 아예 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저는 발을 동동거리며 택시를 잡았고 택시 안에서도 계속 시어머니와 저희 엄마의 대화를 들었어요. 택시를 타고 가도 한 25분은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시어머니는 계속 저희 엄마에게 자기를 따라하라고 소리를 쳤고 엄마가 더듬거리니 발음이 왜 이렇게 구리냐고 갖은 면박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결국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하여간 사람이나 동물이나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우리 때는 다 맞아가면서 공부했는데 사도는 공부를 한 적도 없어서 공부 때문에 맞아본 적도 없죠. 신우야, 저기 신우방에 있는 장난감 야구방망이 좀 가지고 와서 외할머니 떼찌떼찌 좀 해. 공부 못해서 혼나야 된다고. 원래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한테 회초리질 당해도 싸다는 건 알고 있죠? 아니 사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것도 애 앞에서. 사위랑 제 딸한테 연락하기 전에 그만 나가세요. 그리고 2번 다시 오지 마세요. 뭐라고요? 사돈이 뭔데 내 아들 집에 오지 말라고 해요? 사돈이 우리 손자 교육을 다 망치고 있어서 내가 바로 잡아주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안 되겠네.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정말로 저희 아들 방으로 들어와 그 장난감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나가는데 그 모습 또한 전부 다 녹화가 되고 있었죠. 저는 그때 밖의 상황은 소리로만 들려서 장면은 볼 수 없었지만 퍽퍽 소리가 들렸고 시어머니가 저희 아들에게 공부 못하면 이렇게 혼나는 거라고 가르치더라고요. 결국 당하고만 있던 저희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걸 듣고만 있는데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더라고요. 어떻게 나도 모자라 내 엄마한테까지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진짜 가만두지 않을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텅 빈 집에서 누군가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리곤 한껏 간드러진 목소리로 자기 생각보다 일이 빨리 끝나서 오늘 일찍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그 호텔에서 만나? 오늘은 새벽까지 같이 있을 수 있어. 남편은 신경 쓰지 마. 며느리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응, 나도 사랑해. 이따 봐. 그 통화 내용을 듣곤 이제 하다하다 바람까지 피는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격을 따지고 품위를 따지는 사람이 뒤에선 별짓을 다 하는구나 싶어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만천하에 까발릴까 고민을 했죠. 그리곤 택시에서 내려 허겁지겁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는데 저희 엄마와 아들이 놀이터에 앉아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고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그리곤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던 거냐고 물어보니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엄마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당연히 너한테 얘기를 했지 않았겠냐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 시어머니 미친 것 같다고 눈을 보니까 완전히 이성을 잃은 사람 같았다는데 엄마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셨죠. 저는 일단 엄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은 지금 당장 터트리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감정이 아닌 이성적으로 증거를 모아서 시어머니 인생을 망쳐놓을 거라고 했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5개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걸 보여줄 거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두 가지 일을 하나씩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하나는 저희 엄마에게 한 짓을 경찰서와 교육청에 신고했어요. 폭력을 행사한 장면이 나오진 않았지만 신고한 것 자체로 시어머니에게 타격이 가게 만들었죠. 교육청의 한 신고는 정말 구구절절 시어머니 민낯이 담긴 투서를 보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어머니의 불륜이었죠. 시어머니가 정말 불륜을 하고 있는지 그 증거를 잡아야 했는데 미행이라도 해야 하나 싶다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매일 시댁에 가니 맘만 먹으면 시어머니 불륜 증거는 쉽게 잡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외출을 한 사이에 시어머니 컴퓨터를 다 뒤져보았고 너무나도 쉽게 PC와 연동된 톡이 깔려져 있어 그걸 전부 다 보았어요. 역시나 그 불륜남과 나는 대화는 아주 넘쳐났고 서로 같이 찍은 불륜의 사진들도 수십 장은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과 대화 내용들을 전부 다 스크린샷으로 찍어두었고 다음 계획을 실행으로 옮겼는데 딱 좋게도 이번 여름방학이 끝나면 9월 달에 시어머니가 교장으로 취임하는 취임식이 있었어요. 전 이게 하늘이 준 기회라 생각이 들었고 그날 이 모든 걸 다 폭로하기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두었어요. 그리고 대망의 그날 정신없이 출근하는 시어머니 몰래 핸드폰을 감춰놓고 그냥 출근을 하게 만든 뒤 컴퓨터 톡으로 그 상간남에게 연락을 했어요. 오늘 오전 10시에 강당에서 취임식이 진행되니 조용히 와서 축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니 그 상간남도 좋아하며 뭐 자기가 이제야 인정을 받는다나? 좋다고 바로 가겠다고 하더군요. 저 또한 그 시간에 맞춰 교직원들에게 배포할 인쇄물들을 가지고 학교로 찾아갔어요. 강당에 들어가니 대략 60여 명 정도 되는 교직원들이 앉아 있었고 저는 취임식 몇 분 전에 봉투에 넣은 인쇄물들을 하나씩 다 나눠주었어요. 교직원들은 당연히 취임식 관련된 자료라 생각하고 봉투에서 인쇄물들을 꺼내기 시작하는데 한두 명씩 그 인쇄물들을 보곤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단상에 올라오자 더 시끄럽게 웅성대기 시작했는데 어느 한 교직원이 그 인쇄물을 들곤 대체 이게 뭐냐고 시어머니에게 막 따지더군요. 그 타이밍에 제가 큰 소리로 박나희 선생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돼선 아픈 남편 두고 불륜한 것도 모자라 오늘 취임식에 상간남까지 불러들이셨어요? 저기 저 시꺼먼 옷 입은 남자가 박나희 선생님 불륜남이에요. 그러자 60여 명 정도 되는 교직원들이 일동 주목이 되어 그 남자를 쳐다보았고 시어머니 또한 입을 막으며 얼굴 전체가 새빨개져 모함이라고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단상에 내려와 저를 막 끌고 나가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모한테도 그 인쇄물을 건네줬어요. 어머님이 불륜한 증거물들 이미 다 선생님들한테 돌렸어요. 뭐가 거짓이고 뭐가 모함이에요? 아, 그리고 어머님 아마 교장까지는 못하시고 잘리실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님이 저희 엄마한테 했던 짓들 그거 다 녹화돼서 교육청에 찔렀거든요. 그렇게 교장 노래를 부르셨던 분이 교장까진 못하실 것 같네요, 이제.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시어머니는 눈동자까지 흔들리며 제 옷을 붙잡고 밖으로 끌고 나왔고 제게 또 얼마나 난동을 부리실까 싶었는데 시어머니도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곤 제게 사정사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교육청에 신고한 건 철회를 해달라고요. 본인이 저희 엄마한테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진심으로 사과할 테니 제발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화가 풀릴까 말까 하다고 당장 엄마한테 가서 사과부터 하시라고 하니 그날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있는 엄마에게 울면서 죄송하다고 내가 미쳤었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하지만 이미 시어머니의 만행은 주변 학교에 퍼졌고 저희 가족들도 알게 돼 남편 또한 시어머니에게 실망했다며 연 끊고 살자고 했네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결국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과실로 교육청에서 정직 처분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시모 본인도 얼굴 못 들고 다닐 걸 알았는지 스스로 교사직을 그만두셨죠. 교사직을 그만둔 날 저한테 찾아와 제 머리끄덩이를 잡으며 네가 내 인생을 망쳤다고 또 한바탕 난리를 치셨어요. 그 이후론 저도 시댁이랑 연 끊고 살고 있는데 시아버지는 요양원으로 가셔서 요즘은 못 가고 있지만 이런 시국이 아니었을 땐 한 달에 2번은 찾아뵀었네요. 벌써 시어머니랑 연락 안 하고 산 지는 2년째 되어 가는데 저는 그날 제가 한 일에 대해 후회는 하지 않고 있어요. 시어머니 앞에선 늘 소심하고 네네 했었는데 만약 엄마에게 했던 그 일도 그냥 넘어갔다면 시어머니는 더 큰 짓을 하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켜야 하니까 후회는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몸도 마음도 편안하고 아들 커가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네요. 제 기막힌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새롭게 시작된 2022년도 늘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